애플카 이슈는 저는 가능하면 대형주 중에서도 뭐 LG전자, LG이노텍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혹시나 좀 틀어지더라도 훨씬 더 대응하기에는 좀 더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쪽과 애플은 뭘 하더라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금 시작되어 가는 거는 맞다. 외국인들의 이런 대형주에 대한 매수는 일부가 아니죠. 상당 부분 좀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오늘 모신 분은요. IBK투자증권 분당센터의 정경민 차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좀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 오셔가지고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난 주말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쇼크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예상보다는 좀 굉장히 좀 낮은 수치로 좀 나왔죠. 근데 이제 이제 이 글을 쓰시거나 애널리스트 분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 같은 브로커는 이제 고용지표가 어떤 이 나온 수치가 어떤 효과를 보일까, 그게 이제 수치적으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좀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일단 고용지표라는 그 본질을 보셔야죠. 고용지표가 뭐 잘 나왔고 못 나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지표가 왜 우리의 그런 예상치에 좀 붙들려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는 너무 잘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안 나와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쇼크나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에 이제 이 언론들이 조금 이제 자극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좀 키워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망치는 좀 나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고용지표가 덜 나왔다라고 해서 뭐 테이퍼링을 한없이 뒤로 해갖고 뭐 금리 인상을 뒤로 해서 돈 계속 풀겠다, 뭐 지금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야 이거 당장 다음 달에 테이퍼링 시작해가지고 이제 돈 푸는 거 좀 줄이고 금리 인상 뭐 내년이면 시작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고용지표에 대한 이제 이 뭐 쇼크다, 뭐 서프라이즈다, 여기에 이제 너무 이제 현혹되실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이제 연준도 고용지표를 비롯해서 다른 것들을 좀 통제하에 두는 게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단 비상적인,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이 펼쳐왔던 정책을 어떻게 통제 안에서 다시금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이제 지표 정도일 뿐이지, 이게 이제 뭐 결정적인 뭐 트리거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향후 통화 정책 또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뭐 데이터 정도.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안 나왔으니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엇갈리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큰 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테이퍼링 이슈는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연동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후퇴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땡기는 게 아니라 푸는 거를 좀 약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의 그런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GDP나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수치에 안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반드시 통화 정책이 후퇴한 만큼의 소비에 관련된 정책을 통해서 어떤 수치를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작은 키워드인 이런 이제 고용 지표에서 출발은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주는 시사점은 미국의 소비 관련된 종목들한테 연동이 되어서 지금부터 연말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까지는 미국의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우리 시장도 거기에 연동돼서 뭐 일부 의류나 또 이제 뭐 직구 관련된 이제 이런 이제 뭐 페이먼트, 그러니까 피지사라고 하죠. 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지금 작용을 시장에서 하고 있고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게 좀 우문현답? 아니, 우문현답 그 반대죠. 약간 다른 걸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고용지표에 나오는 이 수치 자체만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소비 쪽으로 좀 자극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저는
결론을 좀 끌고 가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쇼크라고 표현할 정도의 수치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예상치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럼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그건데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는 테이퍼링 좀 늦춰지지 네. 않을까? 부정적인 것으로는 당장 주가가 네. 좀 빠지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장 뭐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는 하셨고 거기에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일단 뭐 고용 지표가 이제 이번 이제 3분기부터 나오는 이제 연말까지의 지표가 사실상의 실질적인 지표죠. 그래서 일단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던져놓은 자체가 뭐 지금 저 분당 저기 구석에서 앉아 있는 저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거 뭐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이거 판단을 하는 그런 좀 연준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뭐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감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게시를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한 번, 두 번 정도 지금 내성이 좀 생긴 상황이라서 테이퍼링을 급하게 막 이렇게 할 가능성보다는 충분히 언질과 또 대응책을 두고 그리고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장에는 향후 테이퍼링이 현실화되더라도 그렇게 뭐 시장이 이렇게 부러진다거나 그리고 이번에 빠지는 정도의 그런 심한 그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백신 맞은 거예요. 테이퍼링에 대한 백신을 한 2번 정도는 저는 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큰 지장은 없을 거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자, 지난주 좀 특히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가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연속적인 어떤 매수의 시작이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많죠. 네. 저는 좀 일시적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종목으로서의 시각이 있고 시장으로서의 매수를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나왔던 삼성전자의 매수는 뭐 일부 자율 반등에 의한 시장 반등에 대한 또 환율 안정화에 대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 매수 정도가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종목으로서의 어떤 매력을 느꼈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수급 규모가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이 조정장에서 반등을 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그런 그 종목의 조정장,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빨리 올라오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장은 많이 빠진 종목들은 좀 뒤늦게 올라오고 그 조정장에서 버텼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 조정장이 끝나자마자 더 빠르게 좀 튀어 올라갔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슈퍼사이클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다만 약간 분화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시장의 자율 반등에 의해서 좀 매수가 일부 스며든 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일부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DDR5 관련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나름대로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로 이렇게 좀 확산 효과도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시장 반도체 내에서도 좀 분화가 돼서 일부의 시각이 그건 DDR5 쪽으로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반도체의 빅2라고 볼 수 있죠. 메모리 반도체 또 이런 또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 이런 걸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직 시각을 돌릴 만한 그런 사유나 매력도가 크지 않다라는 거를 좀 반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러면 이게 언제쯤 올라올 것인가라고 좀 놓고 봤을 때 좀 이따가 한 번 더 언급은 드리겠습니다만 또 이제 날씨가 서늘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또 대주주에 대해서 10억 대주주 차익과세를 하니 많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연초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더 낮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다른 중소형주나 또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자극이 좀 필요한다면 의외로 비수기인 4분기, 1분기에 좀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트리거, 이제 방아쇠를 당겨주는 부분은 추석 이후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투자 규모의 현실화 방안이 나오면 그때는 좀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나와서 뭐 마치 정부와 짠 듯 240조, 270조를 써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게 큰 그림 정도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보통 이제 내년 이제 사업 계획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이제 9월 말 10월 초에는 서서히 좀 흘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그런 240조 쪽 중에서 어느 정도의 양,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더 투자를 할 게 어느 부분이고 신규로 투자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일부 조금 구체화되는 시점이 좀 나온다면 특히 이제 추석 이후에 그렇게 된다면 본격적인 빅2의 움직임도 조금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뭐 다시 결론으로 돌아간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고 일부 시장 분화로 DDR5 정도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더 좀 추가를 해드린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를 노리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기서 물려도 괜찮겠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있다면 오히려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좀 분할 매수의 시점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는 시국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 그 세부적인 투자한 240조 네. 거기에서 과연 그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네. 이쪽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네.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이게 되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 네. 이거에 따라서 또 모멘텀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굉장히 좀 달라질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폴더블 폰이 굉장히 좀 잘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쓰는 그런 뭐 AP나 이런 거를 뭐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규모도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비메모리 투자에 있어서 좀 하나의 좀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폴더블 폰의 어떤 이런 성과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과거를 통해서 좀 본다고 하면 추석 이후 뭐 10월 초 뭐 이 정도 10월 또 연휴가 많으니까 그 전후해서 한번 좀 이 투자 심리가 좀 되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좀 마련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우리가 추석 이후를 기대해 보자.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 썸네일 제목으로. 자, 그렇다면 그 외에 뭐 기아라든가 SK하이닉스, 네이버, 포스코 뭐 여러 대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외국인의 지금 매수 기조는 어떤가요? 외국인이 매수를 되게 주저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환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주열 총재가 연내 2회 인상 과연 할 것이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쟤네가 2번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되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끝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3분기, 작년에 4분기랑 비교해서 과연 뭐 장사는 잘 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정도의 성장성 또 실적이 과연 나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물론 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좀 뭐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이제 뭐 선진국 외 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확 밀어넣기에는 주저하는 부분도 가장 큰 그런 전제 조건이 좀 되겠습니다만 일단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증시의 대표적인 대형주를 좀 바라봤을 때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놓고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파악을 좀 짚고 대응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주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좀 위축돼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뭐 기아,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포스코 뭐 이런 것들 뭐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일부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국제 뭐 철강 가격이라 뭐 움직임이랄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일부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단기적인 움직임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기에는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대응적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런 대형주에 대한 매수는 일부가 아니죠. 뭐 상당 부분 좀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이렇게 사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네. 한편에서 이제 기대하는 게 지금 사실 수출 지표는 계속 좋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수출 대형주들에 대한 또 이거 뭐 개인 투자자들, 주린이들이 네.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네. 근데 이제까지 계속 하향 조정을 받는 그 패턴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네. 앞으로 이제까지처럼 중소형주를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대형주를 끝까지 밀고 가야 될 것이냐 이거 헷갈리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좀 멀었다. 대형주가 네. 상승하기에는. 대형주가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가기는 좀 봐야 될 것이 체크해야 될 상황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지난주 그 애플카 기대감으로 LG 이노텍, 뭐 LG전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뭐 어떤 그 이후 이제 과연 이게 진짜 뉴스냐 아니면 네. 또 루머에 불과하냐 또 여러 가지 또 반응이 있겠죠? 네. 일단 지금 나온 얘기를 저도 주말 내내 이제 계속 기다려 새로 고침을 해가면서 관련된 뉴스를 좀 봤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져도 될까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나온 쪽도 이제 대만 쪽이기도 했고 이게 뭐 이제 글로벌하게 좀 큰 언론사도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거기에 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 그 태스크포스 TF를 만들어서 협업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확인할 수는 없죠. 지금 이제 사실 1월 달에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든 것도 애플카였는데 뭐 비밀 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속된 말로 빠그라진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뭐 LG 쪽으로 갈 일부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해서는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을 답습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때야 뭐 현대 뭐 LG전자 상한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저 정도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어도 이제 뭐 마그나와 또 LG전자가 하고 있는 전장 그리고 일부 모터, 뭐 파워트레인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부품사로서 공급사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일부 시각에서는 토요타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뭐 수십 년간 자동차를 자체 생산했던 그런 자동차 왕국이 아무리 이제 애플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청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런 거 결정을 하는 게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애플이라는 자율주행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늘 우리가 하는 얘기 있죠. 팍스콘이 지금 저렇게 뭐 영업이익률 3% 4%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이제 애플의 노예가 됐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 뭐 다시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LG 쪽과 애플은 뭐를 하더라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금 시작되어 가는 거는 맞다. 그리고 1월 달 같이 강력한 그런 뭐 시장의 그런 이제 분위기 반전 효과를 주기에는 조금 한번 답습을 했겠죠. 한번 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거를 이제 똑같이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LG전자나 LG 이노텍 네. 이외에 하여튼 관련된 애플카 이슈로 상승한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모르잖아요. 앞이 네. 불확실한데 이럴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리면서 버티는 게 나을까요? 만약 대형주, 특히 이제 LG 이노텍이나 뭐 LG 전자나 이런 쪽으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뭐 이렇게 기다려 보셔도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얘기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이런저런 소문만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은 좀 밀고 나가셔도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만으로도 지금 저는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매출의 전장 부품이 이제 뭐 한 20% 좀 안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 한 17, 8%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미지 센서 쪽으로, 그러니까 이미지 쪽, 그러니까 이제 전장 부품, 카메라 이런 쪽에 이제 매출이 뭐 50%, 60%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에서 애플카랑 협업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편승 효과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소형주 얘는 뭐래도 하더라 뭐 이렇다 보니까는 1월 달에는 뭐 전선 뭉치한 회사들까지도 올라왔잖아요. 그렇게까지 확산이 될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대형주 중에서 핵심이 되는 종목을 가지고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이거를 뭐 얘는 이거 하고 얘는 이거 납품하고 얘는 요거 납품하고 그러니까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고 그런 분위기는 너무 단기간에 좀 이렇게 해소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애플카 이슈는 저는 가능하면 대형주
대형주 중에서도 뭐 LG전자, LG이노텍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혹시나 좀 틀어지더라도 훨씬 더 대응하기에는 좀 더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LG이노텍 저 전자를 들고 있으신 분은 만에 하나 이게 루머로 끝난다 할지라도 지금 일단 들고 가는 게 낫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10억 대주주 요건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까지 올 상반기 쪽 1월부터 시작해서 대형주는 하향으로 갔지만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가 네. 펼쳐져서 이제 수익률이 괜찮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중소형주가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대형주 얘기하는 분도 네. 있는데 그 근거로 10억 대주주 요건을 이유로 삼으신단 네. 말이에요. 아까 또 비슷하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늘 나왔었던 거를 올해는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매년 이게 그렇죠. 반복되던 일이죠. 네네. 10월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제 브로커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의 추가 상승은 조금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10억 대주주 이슈에 대한 그런 것들이 또 하시라도 또 있다 보니까 사실 추석 지나고 10월부터 늘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좀 잡았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근데 또 그런 종목들 보면 아예 스몰캡도 아니거든요. 코스닥에 그렇죠. 있어서 뭐 대략적으로 한 뭐 5천억부터 뭐 한 3, 4조 요 정도 되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코로나 관련돼서 좀 수혜를 봤었던 이제 뭐 키트나 뭐 이런 종목들 소위 말해서 좀 많이 해먹은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대형주다, 중소형주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의 선호도가 있고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좀 나왔으며 사이즈가 5천억에서 한 2, 3조 사이에 있는 뭐 코스닥 아니면 뭐 일부 뭐 중형주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을 연말까지는 그래도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올해 하고 말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급적인 마디가 생기는 쪽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 어쨌든 이런 성장이 담보된 섹터에 대해서는 뭐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을 계속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연말까지는 다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높여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많이 좀 분화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조금 발목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은 매도 압력이 좀 낮아져 있거나 아니면 중장기 트렌드로 함께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큰 기대 수익률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더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이분법으로 나누기에는 예, 조금 문제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주주 요건에 걸릴 만한 이제 그런 사이즈에 있는 그런 주가 상승이 높았던 애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지금 뭐 펀더멘탈이나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기대만큼 못 따라가는 것들을 좀 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익률을 그래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형주, 중소형주 나누지 않고 그냥 개별 종목 장세다. 거의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